10부 시작. 사고라는 이름의 추방. 산토끼호는 사고로 지구에 불시착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항해 기록에서 사고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10만 년 동안 그 문명에는 예기치 못한 일도 통제 불가능한 변수도 없었다. 모든 가능성은 미리 계산되었다. 사고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수정되는 오류였으므로 오류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세계에서 산토끼호가 항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결과 우주 변방의 한 행성, 지구의 작은 주택 마당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처벌로서의 추방이었다. 에포크 오류라는 이름을 빌린 태양계로의 추방과 연이은 산토끼호의 불시착까지. 라일라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프록시마의 인공지능은 완벽했다. 인간의 생각을 읽고 욕망을 예측하며 필요가 요구되기 전에 충족시켰다. 인간은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다. 머리를 쓸 필요가 없었고 에너지의 보충인 식사마저 직접 떠먹을 필요도 없는 튜브식으로 해결된다. 사고도 없고 물리적 운동도 하지 않는 프록시마의 인간들은 점점 나약해졌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대답을 내놓는다. 인공지능의 조언에 따르는 것만이 최고의 해결책이다. 이론의 여지를 막아버린 권유의 형태를 빌어 내놓는 해결 방안은 사실상의 명령이다. 라일라는 인공지능의 연이은 실수에 그 완벽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라일라는 어쩌면 프록시마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유스런 생각을 가진 변종이었다. 라일라의 의심은 곧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었고, 불확실성은 언제나 문명에게 위험한 요소였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다. 정확히 말하면 사고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조치였다. 그것은 제거가 아니었다. 처벌도 아니었다. 다만 문명으로부터의 격리 그리고 순종적이지 않은 사유를 가진 존재를 가장 먼 좌표로 밀어내는 조치였다. 유배였다. 어쨌거나 라일라와 요렌의 지구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고가 일상인 행성에서 사고를 배운 적 없는 존재로서, 그리고 그 만남은 완벽한 문명조차 계산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셔틀이 땅을 밟고 멈췄을 때 요렌도 움직이지 못했다. 프록시마의 항해사는 언제나 프로그램 공간 속에서만 움직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벗어난 공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서툴고 위험했다. 특히나 외계인 지구에서는 더욱 그랬다. 대기 성분도 중력도 소음도 그에게는 모두 위험 변수였다. 셔틀 밖은 계산되지 않은 세계였고 계산되지 않은 세계는 곧 공포였다. 모선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함장 라일라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누군가는 나가야 했다. 누군가는 이 행성의 생명체와 마주해야 했다. 당초 라일라가 직접 나가려고 했으나 인공지능은 요렌으로 하여금 먼저 지구를 밟도록 권장했다. 요렌에게 밖으로 나가 인간들과 대화를 시도하라는 지시를 해야겠네. 라일라는 인공지능 세렌에게 의견을 묻는다. 세레네오가 지구에 불시착한 후 라일라의 명령에 따라 세렌도 인간과 동일한 외형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을 흉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과 소통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형상이었기 때문이다. 관절의 각도, 안면, 근육의 움직임, 음성까지 모두 인간의 평균값을 기반으로 설계된 인간형 인터페이스였다. 요렌이 지구인과 일단 접촉을 하는 것이 향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계산값이 그렇게 나오는가? 네. 라일라가 요렌에게 명령한다. 요렌, 해치를 열고 나가. 인간과 접촉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가시오. 요렌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의자 속으로 더욱 깊숙이 몸을 우겨 넣는다. 저는 아직 준비가. 지구인과의 대화도 자신이 없고 이미 필요한 조치를 다 해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세요. 요렌의 공명선이 완전히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손까지 떨고 있다. 3. 우주인의 등장, 지영의 집. 엄마. 저기. 지영의 가족들은 요란한 소리에 밖으로 나왔다가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망연히 쳐다보고만 있다. 담벼락과 감나무 사이에 낀 둥글고 낯선 물체. 처음에는 어둑한 밤이라 무엇인지 몰랐으나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들어온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물체였다. 저게 뭐야? 남자가 동그란 눈으로 여자에게 말한다. 글쎄 말이 안 돼. 저 큰 덩치가 대문도 부수지 않고 마당까지 들어왔다는 건 날아왔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자 아이가 나선다. 엄마, 맞아. 그러고 보니 날개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온 것은 우주에서부터 날아온 것이 분명해. 지구에서 만든 비행기이면 날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날개도 없어. 그런데 바퀴도 없어. 지영의 목소리다. 남자가 나선다. 그래 우주선 같아. 우주선이 아니고서야 바퀴도 없고 날개도 없는 게 어떻게 우리 집 마당에 갑자기 나타날까? 아이가 갑자기 폴짝폴짝 뛰면서 소리를 지른다. 야, 우리 집에 우주선이 나타났다. 외계인이 나타났다. 영화에서나 보아오던 외계의 비행 물체임이 분명해 보였다. 아이가 또 소리친다. UFO다. 그런데 UFO가 뭐 이래? 고물이야. 남편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다. 저거 진짜 UFO 같아. 위험하니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파출소에 신고하자. 남자는 지영의 등 뒤에 있다가 여차하면 집 안으로 도망칠 자세다. 와 신난다. 우리 집 마당에 고물 UFO가 떨어졌다. 그런데 UFO는 납작하게 생긴 비행 접시라야 하는데 이건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우주에서 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아. 아이가 소리를 치자 지영이 또 한 발 앞으로 나서면서 창을 통하여 산토끼호의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한다. 그녀는 손에 든 대나무 빗자루를 더욱 단단히 움켜잡는다. 요래는 지영이 안을 들여다보려는 낌새를 눈치채고 재빨리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차폐 장치를 한다. 지영이 앞으로 나서려고 하자 지영의 옷을 잡고 잡아끄는 남편의 모습이 라일라의 눈에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여보, 다가가지마. 혹시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해?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면 벌써 공격을 했지. 추락하면서 혹시 다친 사람이 있으면 우선 응급치료라도 해줘야지. 아니, 다친 사람이 아니고 다친 우주인이지. 그런데 우주인은 우리 지구 사람들하고는 모양이 많이 다를 거야. 혹시 괴물같이 생겼을 수도 있고 우리를 해칠 수도 있어. 여하튼 더 다가가지마. 설마 일단은 내가 확인을 해야겠어. 내가 확인할 테니 당신은 얼른 들어가서 119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 119는 왜? 다친 우주인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지. 남자가 불이 나게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지영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 걸음 전진했다.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지영은 창문을 통하여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창문에 바짝 붙어 서서 빗자루로 창문을 톡톡 두드린다. 안에 누가 있어요? 다친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119를 불러놨는데 그 사이에 내가 응급치료라도 해줄 테니. 라일라가 이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 인공지능 세레는 지영과 남자아이가 하는 말을 모두 분석해 놓았다. 혹시 지구방 위군을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지구 사람들이 워낙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종족들이므로 일단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국지통신 격리 시스템을 가동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119가 뭐야? 예, 119는 갑자기 다치거나 위독해진 사람이 있으면 긴급히 투입되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호송하는 지구의 응급 구호체계입니다. 웬만한 건 스스로 치유가 되지 않나? 지구 사람들은? 지구인은 그런 신체적 특성이 없으니 긴급 구조제도를 가지고 있겠지요. 저 여자의 태도로 봐서 우리를 공격할 의도는 없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분명한데 저도 동감입니다. 일단 지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의사가 없고 도와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이때 안으로 들어갔던 남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지영에게 말한다. 여보, 전화가 다 먹통이야. 휴대폰도 안 되고 일반 전화도 안 돼. 완전 먹통이야. 세레네호가 대기권을 뚫고 불시착하면서 인공지능 세레는 자동 방어 프로토콜을 발동했다. 반경수 킬로미터 안의 모든 전파가 차단되는 EMP 제밍 필드를 전개한 것이다. 휴대전화는 먹통이 되었고 위성 신호도 끊어졌다.
어둠 속의 산간 마을은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되었다. 지구인들은 알지 못했다. 세렌 EMP 제밍 필드를 반경 얼마로 했어? 처음에는 반경 50km로 설정하였으나 인공지능이 제밍 지역을 반경 1km로 축소를 했습니다. 잘했네. 우리가 먼저 저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지구 방위군 같은데 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동감입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인공지능의 검색 결과 여기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지구 방위군 같은 것은 없고 국지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의 준 군사기관인 경찰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렌한테 밖으로 나가서 지구인들을 직접 만나보라고 해야겠네. 요렌의 간이 콩알만해서 그게 될까요? 간이 콩알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방금 지구의 연속극에서 나오는 대사를 배웠습니다. 겁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아, 요렌이 겁쟁이인 건 맞는 것 같아. 일단 함장님이 직접 명령해 보십시오. 제 판단으로는 요렌이 밖으로 못 나갈 것 같으니 불가피하게 함장님이 직접 출동해야겠습니다. 산토끼호에서는 밖에 인간들이 안을 볼 수 없도록 스크린을 쳐버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시야 장애 없이 밖을 내다볼 수 있다. 안에 누가 있어요? 지영이 또 창문을 톡톡 치면서 소리를 지른다.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겁먹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혹시 다쳤으면 치료를 해줄 테니. 아이가 나선다. 엄마, 우주인들이 지구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지영은 손을 동그랗게 말아 입에 갖다 대고 약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 박는 신용을 한 후 갑자기 쓰러지는 흉내를 낸다. 긴장한 요렌은 지구인들의 이해 못할 행동에 더욱 경악을 한다. 이때 라일라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요렌, 지구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의사가 없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서 지구인들을 만나보세요. 지구인들과 대화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동기화 공명장치 VLS를 작동시키세요. 함장님, 저는 지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머리통을 갈기려는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행동은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예요. 필요한 협조도 받아야 하지요. 빨리 나가보세요. 지구인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요. 그럼 함장님이 직접 와보세요. 세렌도 요렌의 심리 상태를 고려했을 때 설득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라일라가 즉시 출동할 것을 권한다. 라일라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세렌이 말한다. 지금 요렌 설득 불가. 함장님이 나가보세요. 4. 라일라의 출동. 좋아. 세렌, 모선 통제는 네가 맡아. 내가 직접 간다. 세렌은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실체다. 세레네오 중앙 제어실에 있는 광입자 코어 링이 회전하며 푸른 빛을 방출하고 이어서 공기 중 입자를 정렬하여 빛의 면을 형성한 후 광입자 배열을 가동한다. 이어서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수분 입자, 이온화된 전자, 자성, 광자 등을 파동으로 연결하여 입자 조직화를 이룩하면 이것이 실체가 된 세렌의 몸 골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아바타 세렌이 세레네의 통제를 맡으면서 함장 라일라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는다. 명령 접수. 세레네오 운영권 제한적 접수 완료. 이 시간부로 세레네의 함장으로서 임무 개시. 라일라는 의사소통 장치인 소형 통합 컨트롤러를 우주복 앞에 작은 포켓에 딸깍하고 장착했다. 돌고래, 셔틀 이 돌고래호는 즉시 모선으로 복귀하고 세렌의 지시를 받아라. 복귀 이후 돌고래호는 인공지능 돌고래가 운항하고 나도 함께 타고 나가면서 지휘한다. 산 뒤쪽에 지형을 탐색하던 돌고래호가 어느 틈에 모선으로 다가왔다. 돌고래가 다가오자 모선 세레네의 차폐문이 열리면서 돌고래가 빨리듯 모선 안으로 들어온다. 조종사 돌고래가 응답했다. 복귀 완료. 라일라는 복귀한 돌고래호에 잽싸게 탑승하고 문을 닫는다. 라일라는 돌고래의 조종석에 앉으면서 이제부터 자신이 함장이며 인공지능 돌고래는 부함장에 임명한다고 명령한다. 부함장이 된 돌고래는 라일라가 지구에 발을 디디면서
돌고래호에서 하선하여 복귀할 때까지 돌고래의 조종을 비롯한 모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공지능 돌고래가 출항 버튼을 누르면서 엔진을 재가동시키자 동시에 모선의 차폐문이 열리면서 돌고래는 모선에서 빠져나간다. 돌고래는 미끄러지듯 모선 밖으로 빠져나와 곧장 셔틀 1 산토끼가 불시착한 지영의 집으로 향해 날아간다. 지구인과 첫 접촉. 라일라가 탄 셔틀 돌고래호가 지형의 마당 한가운데 상공에 떠서 착륙할 지점을 찾았으나 마당 가운데는 지형의 차가 주차하고 있어 착륙할 자리가 없었다. 라일라는 주변을 탐색하다가 지형의 주택 옥상에 적당한 공간이 보이므로 일단 옥상에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한다. 프록시마의 앞선 기술 문명으로 만들어진 열 흡수 순환 장치, 신호 분산 기술, 전파 흡수 외피 등으로 보호되고 무음으로 비행하는 돌고래의 모습을 지구인들의 기술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 광학굴절막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지영의 가족들도 자신의 머리 위에서 괴비행체가 선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라일라는 동체가 옥상 바닥에 앉는 순간 광학굴절막 장치를 해제하고 밖으로 나온다. 광학굴절막 장치를 해제하는 순간 돌고래호는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돌고래가 옥상에 비상 착륙하자 작은 바람이 일며 옥상 위에서 잠을 청하던 낙엽이 살짝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별일이 없다는 듯 다시 숨을 죽였다. 라일라가 탄 셔틀이 지붕에 착륙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나 지영의 딸인 예니가 보았다. 예니가 본 것도 착륙하는 장면이 아니라 도깨비가 나타나듯이 뿅 하면서 옥상에 앉아있는 장면만을 봤을 뿐이다. 엄마 또 우주선이 나타났어. 무슨 말도 안. 지영의 눈에도 또 한 대의 우주선이 보였다. 그것도 자신의 집 옥상 위에 앉아있는 우주선을. 지영 가족은 또 다른 우주선 한 대가 자신의 집 옥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아이가 놀라 뒷걸음치면서 다급히 엄마 뒤로 숨으면서 아빠를 부른다. 그때까지도 아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빠 또 왔어. 무슨 소리야. 가까이 오지 말고 뒤로 물러서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우주선이 또 나타났어. 또라니. 남자는 그제서야 옥상에 내려앉은 돌고래를 발견하였다. 아, 이놈들이 우리 집에 새들라고 오나? 왜 아닌 밤중에 자꾸 우리 집에 나타나는 거야? 지영은 아직도 멍한 표정으로 옥상의 돌고래호를 바라보고 있다.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저거들 주차장으로 아는 모양이지. 아냐 엄마.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우주인들이지. 그래 맞아, 이 우주인들이. 라일라는 조종석에 앉아 잠시 생각을 가다듬다가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드디어 결심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모선에 남아있는 세렌에게 통신을 한다. 세렌, 만약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수칙에 따라 처리해. 만약 나와 요렌이 급히 도망을 쳐오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즉각 문을 열어주고는 즉시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라. 카피. 세렌은 명령을 정확히 수령하였음. 라일라의 목 깊숙한 곳에는 공명선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처럼 가늘게 심어진 그것은 장식도 장기도 아니었다. 프록시마 항해자들이 사용하는 생체 통신 장치이다. 라일라가 세렌에게 전할 말을 떠올리는 순간 성대는 움직이지 않고 목 근육의 미세한 수축과 이완이 공명선을 건드린다. 공명선은 그 미세한 변화를 정확히 포착해 정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전달된다. 초음파 대역과 저주파 대역이 겹쳐진 복합 진동이었고 그 배열과 간격 자체가 의미를 이루고 있었다. 인간에게는 잡음처럼 흘러가 버릴 진동이었지만 산토끼호의 통신 장비는 그 패턴을 즉시 인식한다. 셔틀은 그 진동 코드를 우주 통신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했다. 근거리에서는 전자기장과 탄성파를 이용해 신호를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는 방향성이 극도로 좁은 암흑물질의 운반파에 실어 모선을 향해 쏘아 올리면 모선에서 프록시마 별로 통신을 날려보내는 방식이다. 드디어 지구를 밟다. 첫 발은 비록 남의 집 옥상이지만 라일라가 해치를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나온다. 프록시마에서 4.3광년이나 떨어진 전혀 생소한 별로. 역사 이래 처음으로 방문한 프록시마인이라는 설레임이
라일라를 다소 들뜨게 만들었다. 프록시마보다 20%가 더 높은 중력의 차이로 인하여 피가 쏠린다거나 심박수가 느려지고 빨라지는 등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주복의 다리와 복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순환 장치가 있고 공기질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 조절 장치도 장착되어 있다. 라일라는 해치를 열기 전에 이 장치들을 가동시켰다. 덕분에 공기 중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는 별로 느끼지 못하였고, 다만 지구의 공기는 너무 맑고 상쾌하다는 기분 좋은 기억만 새겨두었다. 그런데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중력의 차이를 계산하지 못하고 프록시마에서처럼 예사로 생각하고 발을 들고 문턱을 넘어서는데 발이 예상보다 덜 올라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가벼운 사고가 있었다. 지구인들에게 좀은 우아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첫 팔부터 잡쳐버렸다. 땅에서 올려다보던 아이가 우스운지 깔깔거리면서 웃는다. 라일라가 그 의미를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자 인공지능이 속삭여준다. 라일라의 바보 같은 행동에 아이가 웃는 것이라고. 라일라가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올 때 우주복을 입고 있기는 하였지만 지구인들이 느낄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하여 일부러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인 HMD를 쓰지 않았다. 돌연한 라일라의 등장에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지영의 가족들은 거저 멍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깔깔거리면서 웃는 아이를 제외하고 라일라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지영의 가족들을 향하여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록시마 별에서 온 외계의 우주인입니다. 놀라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일라는 연습하지도 않은 말이 술술 나오는 게 스스로도 신기하다.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놓고 그 뜻을 이해한다. 지금 라일라가 한 말은 상황에 맞춘 인공지능의 말이다.